사실 굉장히 좋았죠. 지난 10년간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시장이 인도 주식 시장입니다. 이제 물론 인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루피아 환율이 구조적으로 약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요소를 제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이나 심지어 나스닥까지 수익률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들을 보여왔던 게 인도 시장일 것 같아요. 물론 그 비결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시장 상황을 전하다 주상 전화. 여러분은 버킷리스트가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살면서 이 나라만에 꼭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이 나라를 직접 다녀오시고 또 관련해서 리포트도 쓰신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어렵게 섭외를 했거든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리서치본부의 신승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나마스테. 얼마 전에 인도를 직접 다녀오셨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좀 어렵지 않으셨어요? 쉽지는 않죠. 코로나 이후로 그쵸. 직항도 아직 안 생겨가지고 홍콩 경유해서 갔는데 그래도 어렵게 간 만큼 얻은 수확이 되게 많았던 그런 탐방이었어요. 어쨌거나 아직은 한국에서 인도 시장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보니까 한번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입문서를 좀 열심히 썼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파견을 해서 인도 시장을 탐문하고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인도 시장을 주목해야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좀 큰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인도는 이미 어떻게 보면 21세기의 주요국으로 부상을 했어요. 네, 명목 GDP 기준으로도 작년에 이미 영국을 제치고 5위까지 올라섰고 2027년에는 G3로 부상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전반적으로 우리뿐만 아니고 글로벌 전체 관점에서도 인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어림잡아 짐작을 해볼 때는 인구가 네. 우선 중국 다음으로 네. 제일 많은 나라로 알고 있고 네. 또 노동 인구 자체도 굉장히 영한 것 같거든요. 정확합니다. 정확히 올해부터 인구 측면에서 인도가 중국을 추월하게 되고요. 최대 인구 국가로 부상하게 되고 일단 중위 연령 인구가 굉장히 낮아요. 한 27.9세 정도 되는데 중국은 3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강점이고 이게 나중에는 또 거대한 소비 잠재력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인도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죠. 네, 일단 인구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들 가운데 첫 번째 매력적인 점이 바로 인구 대국이고 네. 또 소위 우리가 영한 사람들이 많다. 네. 중위 연령이 굉장히 어리다. 네, 출산율도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그래요? 이제 서울 0.7m 난리나다 하는데 거기 2.0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성장하는 나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포인트로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 공급망 재편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중심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미국이 구상하는 아시아 태평양 전략의 핵심 국가이고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안보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축을 맡고 있어서 지금 지난 3, 4년 동안 미국 기업들의 인도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FDA 투자 같은 게. 그래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중심에 있다라는 측면에서 인도가 굉장히 부각을 받고 있죠. 저도 딱 떠오르는 게 애플 같은 경우에도 네. 인도 투자 엄청나게 맞아요. 폭스콘이 이제 애플의 제품들을 생산을 하는데 한 5년 내에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 기준을 봤을 때 인도가 아마 2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대두가 될 만큼 인도가 이제 제조 기지로서 점진적으로 당장은 완벽 대체를 하기 어렵겠지만 중국을 점진적으로 생산 기지로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디노믹스라는 말도 많이 들릴 정도로 네. 인도의 모디 총리가 정책적인 지원을 아주 야심차게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기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나요?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강화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금 말씀하신 모디노믹스의 핵심 이니셔티브가 메이크 인 인디아라고 해서 인도 내에서 이제 좀 제조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인도가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 성장을 영위해 왔었는데 근데 이제 다른 선진국과 이런 경제 격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조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제조업, 그러니까 GDP 대비 제조업의 비중을 20% 후반, 30%까지 가져가면서 그런 선진국과의 경제 격차를 축소를 많이 시켰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로를 따르고 싶어 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강한 정책 지원, 방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메이크 인 인디아라는 것들을 통해서 제조업 비중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 굉장히 강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인도의 주식시장 어떤 수익률을 기록을 했을지 궁금한데 지난 10년 동안을 비교를 해봤을 때 꽤 성장세가 좋았다고 하거든요. 사실 굉장히 좋았죠. 지난 10년간 봤을 때 굉장히 압도적인 수익률을 기록한 시장이 인도 주식 시장입니다. 이제 물론 인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환율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는 루피아 환율이 구조적으로 약세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요소를 제거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은 뭐 MSCI 인디아 뭐 달러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흥국이나 심지어 뭐 나스닥까지 수익률을 상회하는 퍼포먼스들을 보여왔던 게 인도 시장일 것 같아요. 물론 그 비결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비결이었을까요? 저는 그 두 가지라고 봐요. 첫 번째로는 일단 다른 신흥국과 굉장히 다른 지점들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흥국을 투자를 할 때 기대를 하는 거는 높은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국가가 사실은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목 GDP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주가 지수는 동행하기보다는 조금 그 괴리가 빈번하게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인도는 같은 그림을 그려봤을 때 마찬가지로 명목 GDP가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는데 인도 주가 지수도 이를 굉장히 동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중국과 인도는 좀 구조적으로 다른 측면이 있다. 근데 뭐가 다를까를 저는 이번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저는 원래 중국을 보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을 좀 꼽자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인도는 민간 차원 그리고 기업 위주의 경제 성장을 달성해 왔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중심 그리고 국영기업 위주로 정책을 좀 추진해 오고 경제 성장을 해왔어서 민간 기업이냐 아니면 국영 기업이냐 이런 차이점이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인도 같은 경우는 친기업 기조를 바탕으로 민간 기업들이 경제 성장을 도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인도는 어쨌거나 세계 최대 인구를 자랑하는 국가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일한 그런 민주주의 체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일당 독재라는 이런 정치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 성장을 방해했던 요인들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도의 주식시장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그 과실을 기업들이 같이 향유를 했다. 기업 이익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중국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아쉽다. 경제 성장 자체는 인도보다 더 빨랐지만 더 강했지만 기업들의 이익은 그를 잘 못 따라갔다.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경제 성장과 함께 인도의 주가 지수가 밀접한 상관관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왔다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고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두 번째로는 인도 주식시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수급 측면에서 좀 중요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최근에 뭐 중국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을 하면서 그런 자금들이 실제로 인도로도 흘러가기도 하고 외국인 자금 플로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인도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개인 수급이 주도했던 그런 시장이에요. 전체 거래 대금에서도 그 개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35%에서 40% 될 정도로 개인이 주도하는 시장이고 구조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코로나 이후로 뭐 디지털화가 되고 뭐 소득 같은 것들을 이제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면서 구조적으로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좀 이번에 그 탐방을 가서 증권사나 이런 뭐 은행 같은 데들 지점들도 많이 방문했는데 실제로 인도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요? 개인 투자자들이 SIP라고 해서 우리로 치면 일종의 적립 투자 계좌가 있어요. 요걸 통해서 중산층인들이나 아니면 서민들이 자기 월 소득의 일정 부분, 예를 들면 20%에서 30%를 꾸준하게 납입을 합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주식 수급이 쌓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5년 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수급 측면에서 개인들이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도 경제가 성장하면은 개인들이나 아니면 가계 소득도 증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율만큼 또 실제로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또 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도의 경제 성장과 함께 인도의 주가 지수도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쭉 올라온 측면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 투자를 할 때 우리가 약간 그거 아직 위험하지 않나? 좀 불안정하지 않나라는 리스크 요인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환율 네, 대표적이겠죠? 환율 이슈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고 하면은 인도는 이제 지금은 이제 정책 차원에서 제조업을 키우고 있지만 그 얘기는 뭐냐고 하면 반대로 보면은 아직은 제조업이 굉장히 미약하다는 얘기예요. 제조업이 덜 발달했기 때문에
다 물건을 수입해서 옵니다. 공산품들을요. 그래서 사실 물가가 싸지가 않아요. 저도 이번에 이제 쇼핑몰도 다니고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공산품을 인도 자체적으로 생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무역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무역 적자가 계속 누적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그 이제 루피와 약세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루피와 환율 약세가 좀 아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재정 적자도 비교적 큰 부분이에요. 보통 뭐 중국이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재정 적자 한 3% 비율 정도로 가져가는데 인도는 지금 한 5에서 6% 정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도 좀 확대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조금은 아쉽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인도에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 투자 방법 저는 딱히 떠오르지가 않거든요. 직접 투자도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FPI 라이센스라는 게 필요한데 이건 대부분 기관 전용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은 아직까지는 직접 투자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대체제로서 ETF나 ETN 같은 거를 통해서 인도 전반에 투자하는 뭐 니프티 50 같은 ETF들이 지금 국내에도 많이 상장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 통해서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 혹은 뭐 펀드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보고서 안에는 인도 기업들 뭐 대표적인 종목들을 선별해서 소개를 해두셨던데 인도에 대해서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리포트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신한투자증권 홈페이지 혹은 HTS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 글로벌 포트폴리오 인도 시장 입문서 꼭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신승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